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철학과 이진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2월 이달의 책, 가이 스탠딩의 공유주의 약탈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국립공원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아니면 트레킹을 하면서 산림치유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아름다운 숲에 가서 이 숲은 누구의 것일까?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답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 과연 숲은 누구의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공유지의 약탈이라는 책입니다. 공유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공유지가 있었고 동양에도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나무를 보다라는 글을 쓴 신준환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준환 교수님이 마을숲을 복원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을,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따라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토야마라는 자기네 마을숲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의 사토야마보다도 우리나라에 마을숲이 있다. 그리고 이 표준을 설정하는 문제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마을숲을 세계 표준으로 삼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따라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1970년대에 이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많은 것이 변화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숲입니다. 자, 마을숲은요, 마을의 주변에 있는 숲 중에서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의 소유도 아닌, 사유도 아니고 국유도 아닌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숲이었습니다. 그 마을숲은요, 그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도 마을숲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이 준 그 혜택을 마을숲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즐겼죠. 자, 여러분들은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이제 무소유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점유 또는 소유를 하게 됩니다. 흔히 소유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흔한 소유의 형태는 사유입니다. 자, 이 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유는 가장 강력한 의미의 사유인데요. 이거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나온 도미니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자, 이 도미니움은요, 법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데요. 그 가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이 자기의 식구나 가축이나 그리고 모든 토지나 그리고 부동산, 재산, 동산까지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수익권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이 로마에서 시작된 이 사유라는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사회에 접어들면서 좀 더 강력하고 독점적인, 배타적인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유는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도 국유가 있지만 이 국유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것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사유도 국유도 아닌 것.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그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은요, 진보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특히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는 근대 이후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요, 소유 형태에 있죠. 자본주의는 각자가 사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회주의는 이 국가 전체가 소유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늘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죠.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각자가 또는 국가가 소유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을 실현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됐을까요?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극소수의 소유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거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극소수의 소유로 전락을 했죠. 공유를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말고도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게리 하딘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썼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진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것은 망가진다, 남용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딱지를 붙이고 누군가가 사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증에 걸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모든 공유지는 다 그렇게 망가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공유지는 모든 공유지가 아니라 게리 하딘이 얘기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에 한정해야 된다 라는 경제학자들의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중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유지만 그렇게 이 황무지로 돌변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정반대로 사회주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내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사유화가 자연의 이용을 지나치게 가로막아서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개념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는 상속에 따른 토지 쪼개기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노예방이 되고 나서 한 15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노예들이 불화를 받았던 토지들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계속 나눠주죠. 근데 자손이 점점점 불어나죠. 그래서 토지는 점점점 각 그 개인에게 상속받는 토지는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 토지는 자손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토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근데 주인은 많으니까 그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도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의 문제인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그 재산권에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과학자들이 무서워서 혹시나 소송에 걸릴까봐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못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경우가 뭐냐면요. 의약품 개발입니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의약품을 내놓으면 그 이전에 특허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 돈을 뜯어냅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의약품 개발을 하고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확인을 하느라고 누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느라고 수십 년을 낭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유지의 비극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1990년대에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을 씁니다. 자,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가지고 세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자, 이분은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공유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공유지, 실패한 공유지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8가지의 그 공유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원리를 8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공유라는 개념,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근대 이전까지는 사유보다는 공유, 공동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이 나 개인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철학자는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가 공포한 이성의 명령. 법의 목적은 공동선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자연법주의를 벗어나서 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대법학은 법의 안정성만을 따지고 법의 절차만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지나치게 법을 다루는 몇몇 기술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실종돼 버리고 그리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실증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공유주의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공유주의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요, 커먼이라는 말입니다. 커먼은 영어로 형용사로 이제 공통적인 이런 의미죠. 근데 원래 커먼이라는 말은 라틴어 코무니스, 코무네에서 나왔는데요. 코무니스는 공통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 그 커먼은요, 명사로 쓰면 공통적인 것, 공동의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라고 해서 토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지는 공유자산, 숲, 광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도 얘기하고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부의 연구의 결과를 얘기하는 인프라 또는 공공장소 같은 어떤 문화적인 자원 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형과 무형의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의 사유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커먼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책을 쓴 가이 스탠딩은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압니다.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교수고요, 경제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공유주의 약탈을 얘기하면서 이 책에서는 산림원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산림원장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역사에서 산림원장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망가졌고, 그리고 나서 이 공유주의의 개념을 그 5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산림원장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는 영국의 헌장하면 마그나카르타를 생각하죠. 1217년 내 11월 6일 날 공포한 그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이걸 통해서 영국의 그 귀족들이 그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시발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영국은 그렇게 민주적인 것들을 처음 시작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글쎄요, 왕이 다스리는 봉건적인 나라였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의 조선은요, 영국의 대헌장을 시작했던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의 조선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는데요, 영국에서 이 마그나카르타를 쟁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재산을 전부 다 자기 거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을 숲에서 자기들이 땔감을 얻고 뭐 먹을 것들을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자, 왕들이 왜 숲을, 백성들이 공유했던 숲을 빼앗았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빼앗았을까요? 자기들이 여가 시간에 즐기기 위한, 사냥을 위한 장소를 갖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계수단이 걸린 공유지를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17년에 마그나카르타와 더불어서 Charter of the Forest,
산림헌장을 같이 받아냅니다. 1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산림헌장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몇 년 후에 1225년에 헨리 3세로 하여금 산림헌장에 정식적으로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forest, 산림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권리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forest라는 말의 어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forest는요, forbidden 이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금지된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공유지의 권리를 이 국가에서, 왕이 약탈했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환원한 그런 것이 바로 산림헌장입니다. 자, 이 산림헌장을 통해서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지역 관리를 통해서 공유지를 계속 그 풍요로운 땅으로 만드는 그런 원리를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공유자원과 그 백성들의 생계 수단에 대해서 공동체 관리권을 인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평민들의 권리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환경권, 환경을 계속 그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환경권과 특히 여성, 재산이 없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가이스탠딩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은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선진적이었습니다. 아니, 조선 그 이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산림은 공유지였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왕이 직접 관할하는 산림은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궁전을 짓기 위한 그런 소나무 숲만 몇 가지만 이렇게 그 왕이 직접 관할했고요. 나머지는 백성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공유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아니, 허용이 아니라 당연히 대대손손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영국은요, 왕들이 백성들의 공유지를 마음껏 뺏는 전통들이 많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Charter of the Forest, 산림헌장인데, 자, 이렇게 13세기 초에 시작했던 산림헌장은요, 점점점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한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와 헨리 8세 시기를 거치면서 산림헌장이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8세, 유명한 사람이죠.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을 추진을 했는데 교황이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나 이제부터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은 가톨릭으로부터 탈퇴할 거야 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6번을 결혼을 했는데요. 마지막 왕비를 빼놓고 5명을 전부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렇게 영국의 왕은 기본적으로 폭군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백성들이나 신하들의 삶을 위하고 신하들의 견제를 받아서 왕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왕과 신하의 권력이 그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였죠. 자, 이렇게 해서 튜더 왕조 헨리 8세 16세기를 지나고 18세기에 인클로저법이 진행되면서 토지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자, 이러면서 사실상 700년, 8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요, 산림헌장은 무력화되고 아니면 거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책을 읽고 현재 영국의 공유지가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사유지란 얘기죠. 자, 그리고 사유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 사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영국의 왕실입니다. 그리고 몇몇 귀족들. 자, 그러다가 1971년에 야생생물 및 이 산림법이 산림헌장이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산림헌장이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가이스탠딩은 영국의 슬픈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공유주의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4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죠. 인출의 권리, 관리의 권리, 양도의 권리. 자, 아까 얘기했던 도미니움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권리를 이전하고 제거하고 뭐 등등에 관한 권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칙들을 7가지로 제시합니다. 적절하게 규정된 경계,
민주적인 거버넌스, 감시라는 제도, 침해를 다루는 규칙,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 공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지역 상황에 맞춰서 전통에 따라서 규칙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공유주의의 그 5가지 영역을 가지고 하나씩 검토하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의 공유주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유주의는 첫 번째, 자연 공유주의입니다. 토지라든가 특히 숲, 국립공원. 우리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국립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바람직할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봤듯이 그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가 관리가 되면요, 관료주의라는 아주 나쁜 그런 습성들이 배어 들어갑니다. 자연공유제는요,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또한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하늘, 바람과 같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해변 또는 지하 뭐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게 그 누리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점 사유화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자, 2번째 공유주의는요, 사회 공유주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집입니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집이 사유화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유하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만 집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훌륭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집은 누구나 다 그 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집은 사유보다는 공유하는 개념이 돼야 돼요. 특히 토지를 싱가포르처럼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건물만 소유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사회공유지로 많이 혜택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숙사죠.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혜택을 받죠. 이것처럼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기숙사와 같은 집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사회공유주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미국은요, 국민건강보험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의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산층이 암에 걸리면 파산한대요.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죽습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중산층이 암에 걸리면 파산은커녕 오히려 돈을 벌죠. 왜냐하면 암보험 들어놓고 실손보험 들어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공유지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우편제도, 대중교통,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같은 것들은 이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공유지에 속합니다. 3번째는 시민공유지죠. 법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치안. 자, 우리는 국가가 치안은 당연히 담당을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해줬을 때 이 국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도소라든가 이민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공유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공유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 전체에서 이 시민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특히 이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대중매체, 이런 데 속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유지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은 참 그런 점에서 풍요로운 고장인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는 잘 누리지 못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공유지, 그래서 지식, 아이디어, 빅데이터, 인터넷,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법 등등과 관련된 어떤 이 사회에서의 공유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살던 미국에서 20년쯤 전에 공교육 예산을 대폭 줄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이 레이아웃 당하고 이러면서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은요, 그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한 그런 사회로 전락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자연 공유지, 사회 공유지, 시민 공유지, 문화 공유지, 지식 공유지. 자, 이렇게 공유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공유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모든 것이 사유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80년대에부터 한동안 유행을 끌었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루트비 폰 미제스라든가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들과 이들에게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은 대처 수상,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이제 시동을 걸었죠. 문제는 뭐냐면요,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 특히 그 안에서의 내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전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시장만이 가격과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무시당하죠. 가사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됩니다. 그 결과 공유주의가 무시되고요. 민영화의 광풍이 불어댑니다. 그 결과 미국은요, 의료제도가 망가졌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국에서는 그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와 그다음에 대형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일본의 전철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그냥 카드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일본은 환승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민영화의 그 광풍을 따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벌어졌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원인도 사실은 민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전력 사업을 민간에게 주는 바람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래서 가이 스탠딩은 그 이전의 책들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죠. 프레카리아트라는 책에서는요, 이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계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노동이 살기 위한 방편에 속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회에 소속감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일부러 정규직 직업을 거부하고 알바에 전전하는 그런 어떤 일본과 같은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통해서는요,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통의 시민권을 주는 그 기본소득 제도가 환상적인 것, 허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역적으로 그 기본소득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책을 속에서는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천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요, 오로지 재벌들을 위한 자유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이나 전문가 협회나 직업협회들의 집단적인 영향력을 반대하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빼앗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과 자기들이 소유하는 자산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그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것을 주장을 했지만 그들의 금융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옹호해 줬지만
그 사람들이 친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떼어주는 것들을 눈 감아줬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요, 사실은 그들만의 자유인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스탠딩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이제 가이스탠딩이 그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일관된 내용들이고요. 자, 이 책을 통해서 가이스탠딩이 얘기하는 바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나친 사유화도 아니고 또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독점 관리하는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사회도 아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이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 얘기했던 공유의 경제. 우리나라 사회는요, 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산업화를 통해서 지나치게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건강보험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그런 커먼스, 공유라는 것들의 영역들을 넓히는 실험들이 조금 더 많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